안녕하세요. 장원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딥러닝 모델의 기본 구조와 완전 연결층 계속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딥러닝 모델의 기본 구조부터 타이타닉 데이터의 정규화까지 이렇게 학습을 하셨고요. 이제는 완전 연결층을 조금 완전 연결층에 대해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층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트워크층 내부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내부에는 데이터를 받아들인 노드하고 노드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엣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층들이 여러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맨 처음 입력층, 중간층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출력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지금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제 입력층에서 이제 중간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내부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완전 연결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층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완전 연결층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이제 입력이 들어가겠죠. 이제 그 이미지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지금 우리는 타이타닉 데이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타이타닉 데이터에 대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가 1, 죄송합니다. 남자가 1, 여자는 0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여자인 경우는 남자가 0, 여자가 1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몇 등실인지 1등실, 2등실, 3등실 정보가 이제 원하드 인코딩으로 인해서 3개의 정보로 나눠져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형제자매 배우자 수, 그 다음에 부모 자녀 수 정보가 이제 노멀라이즈 돼가지고 정교화돼서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는 정보가 이제 뭔가 변환이 돼가지고 출력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들어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온 정보를 일단 받아야 되겠죠. 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노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노드. 자, 노드가 지금 몇 개 있죠? 2층에 완전 연결층에 노드가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곳에 8개가 있고요. 나가는 곳에 지금 몇 개가 있나요? 나가는 곳에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개의 입력과 그리고 1개의 출력 이 사이에서 정보를 이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정보를 전달하는 이제 그 연결을 뭐라고 하냐면 엣지라고 부릅니다. 이 엣지에는 가중치라고 불리는 값이 이제 달려 있게 되는데요. 연결이 얼마나 강하게 되어 있나 이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완전 연결층이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합성곱층, 그 다음에 롱 셔텀 메모리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 연결층에서 이제 완전 연결층은 지금 어떻게 그러면 정보가 이제 전달이 될까? 지금 변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변환이 되는 게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될까? 그러면은 이제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 이 들어온 정보 여기 남자면 1, 여자면 0 이런 정보가 들어가겠죠. 이 정보에다가 노드의 값에다가 이 가중치를 곱합니다. 가중치를 곱하면 뭔가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드하고 또 두 번째 가중치를 곱해요. 이 값이 나오겠죠. 세 번째 노드 가중치 다 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결과 값들을 모두 합산을 합니다. 다 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더하고 나면 그것이 이제 요 출력 노드의 값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출력 값이 나와지면은 이제 주어지는 어떤 입력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출력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출력 값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바른 출력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 거고요. 올바른 출력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올바른 출력이 나오도록 내부의 가중치를 여기 엣지의 정보들을 가중치를 이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도록. 자, 이 과정이 이제 학습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제 층이 하나만 있는 경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층이 이제 2개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이기 때문에 이제 층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층들이 연속으로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층도 여러 개 될 수 있고 각 층별로 보면 입력은 우리가 맨 처음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죠. 출력이 지금 늘어났어요. 아까는 하나였는데 지금 3개로 늘어났죠. 이렇게 되면 내부 구조가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제 출력이
다시 그 다음 층의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층의 입력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층의 출력으로 나가고요. 출력해서 다시 또 맨 마지막 층의 값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생존 여부는 사실은 여기서 결정이 나죠. 지금 맨 마지막 출력이 지금 얘가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생존을 나타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사망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생존했다면 위쪽에 있는 노드의 값이 1이고 아래쪽에 있는 노드의 값이 0이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출력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 나오는 값이 이제 생존에 대한 값이 뭐 1, 이제 사망에 대한 값이 0 이렇게 나오면 아주 쉽겠지만 보통은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고 뭐 0.8, 0.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값들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생존이냐 사망이냐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이 이제 맨 마지막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특정 입력을 줍니다. 특정 입력을 주고 준 입력에 대해서 입력 신호를 앞쪽으로 쭉 보내요. 계산을 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주어진 값에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더해서 출력을 만들고 다시 출력을 입력으로 주고 그 입력을 다시 또 계산을 해가지고 출력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값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하는 거. 자, 이 과정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과정을 우리가 전파 과정이라고 해요. 이제 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신호를 줬을 때 이 신호가 앞쪽으로 쭉 퍼져나가는 과정, 전파 과정.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값은 생존이다. 그러면 1, 0인데 1, 0이 딱 안 나오겠죠. 1, 0이 안 나오고 0.8, 0.3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1, 0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0.2 이쪽이 0.8 이렇게 반대로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위쪽에서 에러가 0.3만큼 발생을 했고 예를 들어 0.7만큼 발생을 했고 아래쪽에서 에러가 0. 마이너스 0.5만큼 발생을 했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생한 에러를 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웨이트들을 수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냐면 반대쪽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발생한 에러가 누구 책임이냐, 너의 책임이냐, 너의 책임이냐, 너의 책임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너는 이제 이 발생한 에러에 대해서 0.1만큼 책임이 있어. 이렇게 되면 요걸 그만큼 수정을 하고요. 또 앞쪽으로 다시 또 계속 보내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온 요 에러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얘한테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웨이트를 또 수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정을 하는 그런 과정, 이제 앞쪽으로 쭉 이제 보내는 과정, 뒤쪽에서 발생하는 에러 앞쪽으로 보내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역전파. 앞쪽으로 가는 게 전파였죠. 뒤로 가는 건 역전파. 그래서 이쪽은 프로파게이션, 뒤로 가는 걸 백프로파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가중치 조절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제법 복잡한 그런 수식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예전에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어느 누군가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수정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이 해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처음 나온 것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학습 속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정밀도를 이렇게 하면 정밀도가 높아진다 등등의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자,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딥러닝에는 이제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딥러닝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라이브러리가 뭐냐면 이제 텐서플로우예요. 구글에서 개발을 한 거고요. 이제 딥러닝 모델과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텐서플로우를 이제 막 쓰면 되는데 텐서플로우도 좀 쓰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은 그래도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해가지고 좀 더 딥러닝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놓은 라이브러리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케라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케라스는
텐서플로우를 보다 간편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이제 별도의 패키지였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텐서플로우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아예. 그래서 텐서플로우 이걸 이제 케라스라고 하는 거를 쓰려면 지금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tensorflow.keras 텐서플로우 하위에 케라스라고 하는 패키지, 하위 패키지를 쓰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딥러닝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하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은 배치 크기라는 게 있어요. 배치 크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학습을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제 어떤 특정 입력을 줘가지고 쭉 이렇게 보냈을 때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고, 에러가 발생한 거를 이제 다시 앞쪽으로 쭉 보내면서 에러를 역전파 시키면서 가중치를 조절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가중치를 조절할 때 여기서 에러가 하나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에러 발생한 이 에러에 대해서 가중치를 완벽하게 요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완벽하게 1, 0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이터를 줬을 때 이제 에러가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학습이 무엇인가 설명을 드리다가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화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 개의 데이터에 대해 1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에러가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요 10개에 대해서 이제 에러를 적게 발생시키는 평균적으로 에러를 적게 발생시키는 그런 출력을 내는 그런 모델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딥러닝 모델의 기본 이제 철학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기본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하는데 요거를 사람들이 이제 여러모로 돌리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하면은 이게 또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학습이 또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에러를 모아요. 이제 전체 데이터가 한 10,00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한 500개, 1000개 이렇게 한 묶어요. 그래서 500개에 대해서 요거를 보냅니다. 그래서 500개에 대해서 처음에 1개 보내고 2개 보내고 3개 보내고 4개 보내고 5개 보내고 500개가 될 때까지 중간에 있는 웨이트는 가중치는 조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따 500개가 딱 되는 순간 지금까지 발생했던 그때까지 발생했던 모든 에러를 모읍니다. 자, 합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합산된 에러에 대해서 이제 웨이트를 가중치를 한꺼번에 쫙 조절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500개를 넣고 조절하고 500개를 넣고 조절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일종 내부적으로 이제 배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배치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 500개씩 할 거냐 아니면 100개씩 할 거냐 10,000개씩 할 거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크기는 학습의 효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코딩을 여러분이 이제 딥러닝 딥러닝 코딩을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하실 텐데 이제 배치 크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코드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손실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러가 발생했어요. 맨 마지막 노드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제 1.0인데 발생한 값이 1.0인데 발생한 값이 0.8이에요. 에러가 발생했죠. 0.2만큼 에러가 발생했어요. 뭐 마이너스 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0.인가요? 에러가 0.2만큼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타겟 값은 우리가 원하는 값은 0인데 발생한 값이 나온 값이 0.3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0.3만큼 또 발생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온 값을 어떻게 합산할 것이냐, 에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0.2, 뭐 마이너스 0.3이라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걸 그냥 더할 수 있겠죠. 그냥 더하면 뭐 여기서 위에서 플러스 나오고 밑에서 마이너스 나오면 제로가 되겠죠. 뭐 그렇게 줄어들 수도 있겠고 양쪽을 제곱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제곱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루트를 취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로그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계산을 찍어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러 계산을 하는 방법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에러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이제 민스퀘어 에러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가장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냐면 평균을 한 다음에 평균을 한 다음에 더하고요. 그러니까 더한 거죠. 더해가지고 개수를 나누면 평균이죠.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걸 다시 squared, 이제 루트를 취합니다. 그래서 루트를 취해가지고 그 에러가 무엇인지 이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뭐 RMSE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 루트 민 스퀘어 에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헷갈렸네요. 민 스퀘어 에러. 이제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해요. 그래서 에러가 이제 나오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제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곱 해가지고 나오는 에러의 제곱을 평균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균한 다음에 다시 루트를 씌울 수도 있어요. RMS라고 해가지고 루트드 민 스퀘어 에러를 계산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민 스퀘어 에러 같은 경우는 수치를 직접 예측하는 경우에 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생존했냐 생존하지 못했냐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진 분류예요. 이진 분류인 경우에는 출력 노드가 한 개인 이진 분류. 이제 0, 1. 지금 0, 1, 0, 1. 그래서 맨 마지막에 노드가 하나인 경우에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쓰고요. 그 다음에 출력 노드가 2개 이상인 경우. 지금은 이진 분류이긴 하지만 우리는 노드가 2개였죠, 아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하드 인코딩인 경우에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자, 요거는 로그를 내부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수치를 예측을 한다. 뭐 3인지 0.3인지 0.8인지 이런 걸 예측한다 그러면은 이제 민스퀘어드 에러로 가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출력 노드가 하나고 0, 1로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그 다음에 원하드 인코딩으로 했다. 그러면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